왼손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화상 흉터는 한지우의 과거였다. 지독한 불면과 함께 찾아오는 악몽의 끝자락, 흐릿한 잔상처럼 남은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30에 넘게 살아오면서 지우는 타인과 투명한 벽을 쌓고 그 안에서만 숨쉬는 법을 터득했다.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 작은 한옥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빚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흙의 차가운 감촉, 캔버스 위로 번지는 물감의 미세한 떨림만이 그녀의 얼어붙은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창호지를 울리던 밤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마감 작업의 피로와 해묵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쓰러진 지우를 발견한 것은 이웃집 할머니였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까마득하게 멀어지던 순간 그녀는 자신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잠시 멎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지우에게 의사는 믿기 힘든 말을 전했다. 죽음의 문턱. 그녀는 그 문턱을 잠시 밟고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다. 아니, 경험했다. 눈부신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빛에 이끌리듯 다가간 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한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평화로운 공간. 지우는 그 숲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의 끝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품은 살아생전처럼 포근하고 안전했다. 그리고 속삭였다. 지우야, 네 안의 빛을 두려워 말거라. 그 빛으로 상처를 보듬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이 지우를 감쌌고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퇴원 후 지우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극도의 피로감과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감정들이 마치 소나기처럼 그녀에게 쏟아져 내렸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여과 없이 그녀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와 뒤섞이며 참을 수 없는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켰다. 오래된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에 얽힌 주인의 강렬한 기억이나 감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특히 고통스럽거나 슬픈 기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낯선 이의 절망감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낡은 벤치에 앉아 누군가 새겨놓은 낙서를 보다가 가슴 시린 이별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 새로운 능력은 지우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곧 고통의 시작이었기에 그녀는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숨어들었다. 밤에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지만 낮 동안 겪는 감정의 홍수는 그녀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원인 모를 두통과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던 어느 날 지우는 이웃집 할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근처의 오래된 한의원을 찾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작은 풍경이 매달린 한의원 문을 열자 은은한 약재향과 함께 묵향이 코끝을 간지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선한 눈매의 한의사 박서준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그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기이한 경험과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다. 임사체험, 외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감각의 혼란까지. 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지만 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 힘드셨겠습니다, 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지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혼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감수성 혹은 영적인 재능일 수도 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서준의 말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것이다. 그날 이후 지우는 서준의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찾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명상과 호흡법, 그리고 기수련과 같은 동양적인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명상에 집중하려 하면 온갖 감정들이 더욱 거세게 밀려왔고 호흡은 번번이 흐트러졌다. 하지만 서준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한의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낡은 손수건을 무심코 집어 들었을 때였다. 순간 가슴을 애는 듯한 그리움과 슬픔이 지우를 덮쳤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에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등을 쓸어주었다.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끝에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또 한 번은 길에서였다. 젊은 여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공황 발작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여성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감지했다. 순간 어린 시절 화재 현장에 숨 막히는 공포가 겹쳐지며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서준에게 배운 대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여성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여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여성의 눈에 고였던 감사의 눈빛을 보며 지우는 자신의 이 능력이 단순히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는 더욱 선명한 형태로 그녀를 덮쳐왔다. 불타는 집, 매캐한 연기, 절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을 놓아버렸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까지. 밤마다 악몽은 더욱 지독해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불씨나 연기, 심지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도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손목의 화상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마주하고 흘려보낼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우 씨.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렵겠지만 그 안에 치유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지우에게는 아직 부족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흉터를 가린 채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차가운 바람이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지우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은 조심스럽게 한 아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7살 민준이. 얼마 전 일어난 화재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고 그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린 아이였다. 현재는 친척 집에 맡겨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검은색 크레파스로만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거울로 보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었다. 화상 흉터가 새겨진 손목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 없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외할머니가 말했던 내 안의 빛으로 상처를 보듬으라는 말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어렵게 결심하고 민준이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작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민준이는 지우를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작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공포는 지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마치 어린 시절 불타는 집 앞에서 홀로 울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처음 며칠 동안 민준이는 지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민준이를 찾아가 조용히 그 아이 곁에 앉아 도자기를 빚거나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던 비슷한 경험들을 마치 혼잣말처럼 들려주기도 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주며 그때 얼마나 아팠고 무서웠는지,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능력은 민준이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이가 느끼는 절망감,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고독감까지.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지우의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와 격렬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민준이 곁에서 그림을 그리던 지우는 문득 아이의 스케치북에 시선이 멈췄다.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인 그림. 그 위에 지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노란색 크레파스로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무서웠지. 많이 아팠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 작은 빛이 보이니? 아주 작지만 분명히 여기에 있어. 내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예 텅 빈 것 같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어리는 듯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민준이는 지우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지우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민준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타인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외할머니가 말했던 빛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고 그림에는 검은색 외에 다른 색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우 역시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아픔의 기억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연결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마음을 읽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몇 달 후 북촌의 골목길에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지우는 자신의 작은 한옥 작업실 한쪽에 마음 쉼터 지우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다. 거창한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곳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졌거나 혹은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켰다. 박서준은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늘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그의 한의원과 지우의 쉼터는 마치 하나의 마음처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우는 쉼터 마당에서 민준이와 함께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다. 이제 민준이는 제법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림에는 온통 밝고 다채로운 색깔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민준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자신의 얼굴에도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하고 맑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작은 빛들을 발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녀는 마침내 그 희망을 자신의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외할머니의 위로처럼 그녀와 민준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